네, 오늘 또 방송 보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방송 후반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딸 이름으로 11억 원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도 안산갑 후보. 저희가 편법이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편법인지 불법인지 그 경계선을 지금 넘나들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자진 사퇴는 없다. 이제 이러면서 총선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이 얘기 김아림 기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 후보는 SNS에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죠.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선 얼마나 공감을 국민들이 하겠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입장문이 나오자 사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이거 바로 김의겸 모델 따르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의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흑석동 상가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상가를 팔게 되고 의원직도 이제 출마를 못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팔겠다. 그런데 또 말을 좀 묘하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해가 나면 감수하겠다고 그러는데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나요? 그 지역이? 이제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익이 나면 기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저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날짜를 좀 못 박아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파트가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물론 뭐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으면 뭐 바로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그것이 하니까 좀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못을 박거나 시점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세가 뭐 40억이 넘는다는 40억,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실현 이익이긴 하지만 한 10억 정도의 차익을 네. 거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진짜 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좀 시세보다 좀 적게,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내놓으면 바로 팔리겠죠. 그런데 네.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이 아파트는 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지금 본인이 사실은 지금 사업자금용으로 대출받은 그 돈으로 네. 아파트를 사실 그 구입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대출 조건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어차피 이 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뭐 주위에서 이렇게 그 11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돈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어차피 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팔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는 한 8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상황에서 좀 버티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미실현이 이기긴 하지만 거액의 이 지금 차익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회에 일종 기부를 통해서 공헌하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논란이 수그러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선거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뭐 8일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유권자가 다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김민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항영 이럴 때 말이죠. 다 우리도 기억하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모 후보가 일본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거 우리 매매 계약서 체결했다 이거 흔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도 양문석 후보 이제 자기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는데 이 낙선을 해도 팔겠다는 건지 중간 사퇴를 해도 팔겠다는 건지 이런 점이 궁금해요. 알 수가 없죠. 네. 네, 알 수가 없고 이 말 자체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동방송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편법까지 인정을 했다. 양문석 후보가. 네. 근데 아주 이례적이다. 민주당이 편법을 편법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없다. 네. 편법 정도면은 나 혐의 없다라고 우길 텐데 네. 편법이라고 인정했다는 건 양문석 후보 자신이 이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문석 후보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봉대 침소입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지금 바늘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 봉소 침대. 네. 네.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몽둥이를 거꾸로 봉소침대가 아니죠. 반대죠. 네. 그럼 이제 몽둥이를 바늘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10억 정도 차익이 생길 텐데 네. 손해가 날지 이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 공익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이분이 공익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건 사태죠. 네. 사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세금 정도를 떼고 나면 한 5억이 남을지 6억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분이 만에 하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4년 세비만 6억입니다. 네. 이런 분 절대 국회의원 되어서 안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편법이냐 불법이냐의 논란은 있겠으나 이 부분은 재판까지 가야 되겠지만은 재판에서 설령 유죄 판결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지금 4년 임기 다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많이 보여줬죠. 네. 뭐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끝까지 마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의원 지금 임기 다 마치게 됐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확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물쩡 8일 버티겠다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시켜야지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방금 이제 재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재판을 가려면 수사를 해야 되고 기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편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확실히 불법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 근거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면은 사업자 대출을 하지 않았을 텐데 네. 새마을금고는 그거를 믿고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고. 첫 번째가 혐의가 첫 네. 번째가 사기죄다. 네, 금융사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네. 거짓말로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업무 방해가 성립을 하고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만약에 허위의 뭐 물품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네. 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영수증이라는 거 그런 거를 제출을 했다면은 실제 재화라든지 용역의 거래가 없이 이런 것들을 위조를 했다면은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영수증이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문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엄중한 불법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 수사가 되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안에 이게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할 게 아니라 깨끗이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성춘 부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이제 양문석 후보 개인의 문제다. 개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저희의 관심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냐 이게 더 큰 관심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해당 지역구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해당 지역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 딱 2명만 나와 있거든요. 네. 제3지대 후보 무소속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후보에 대해 만약에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경우 네. 사상 초유의 뭐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도 무투표 당선으로 보수 후보가 되는 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에게 엄청 부담인 거죠. 네. 당에게 뭐 양문석 후보의 논란으로 인한 그런 걸 잠재울 수는 있으나 당에서 부실한 검증 그 공천에 대한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당 차원에서는 그래서 후보 개인이 좀 결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 후보의 지금 대응들을 보면 행위도 잘못됐지만 대응도 너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초기 대응을 보면 오히려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법을 인정하면서도 큰 소리를 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될 만한 것인가? 그리고 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언론이 잘못됐다.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그 당시에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100% 뭐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 양문석 후보가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양문석 후보가 그 당시에 이미 공직 후보로서 도전한 이후거든요. 네. 일반 뭐 유권자로서 시민으로서 삶을 살던 시기가 아니라 네. 이미 공직 후보로 출마를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공직 후보로 출마를 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지 네.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문석 후보는 자기가 의회 진출하면은 뭐 언론개혁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다수의 입장들은
이런 사람이 그런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리겠냐는 겁니다. 네. 본인의 그 흠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당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겠냐는 의문점 때문에 지금 당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사실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양문석 후보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대응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언론을 상대로 해서 마치 싸움을 벌이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조선일보를 향해서도 뭐 상대를 잘못 골랐다 이런 말도 했더군요. 조선일보가 양문석 후보의 일을 뭐 다른 언론기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를 찍어서 그런 얘기도 한 대목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아파트를 팔아서 이익을 기부하겠다는 양문석 후보의 대처법 과거에 이제 김의겸 의원이 했던 것과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목 보겠습니다. 우선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인 제가 큰 돈을 들여 집을 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늘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그 유중함을 망각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 3억 7천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 잘못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김진애 의원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바로 저 김의겸 의원 이번 22대 총선에도 나갔다가 이제 당내 경선에서 결국 패배를 해서 이번 이제 최종 후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공짜로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흑석동 재개발 부동산에 투기를 했다. 이제 논란 끝에 그 당시에는 결국 출마를 접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죠. 김 기자. 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재직 중에 대출 16억 원을 받아서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25억 원에 매입한 게 드러나서 청와대 관사에서 살면서 전세금까지 털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퇴를 했는데요. 지난해 총선 때 상가를 매각하고 민주당 군산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지도부의 만류로 결국 출마를 접었습니다. 이후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4번으로 들어갔는데 원래는 비례 순번이 못 들어갔는데 김진애 전 의원의 사퇴로 천신만고 끝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2대 때 또 한 번 도전을 했다가 결국은 고배를 마셨는데 흑석동 집을 팔아서 차익을 기부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 기자, 기부했습니까? 네, 기부는 했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가려고 할 당시에 해당 건물을 팔았고요. 네. 그때 당시에 본인이 기부를 할 때 그 내역을 다 밝히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SNS를 통해서 당시 시세 차익 8억 8천 중에서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3억 7천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결국은 강남의 아파트는 내놓을지언정 국회의원 배지는 포기를 못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처절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언론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은 엉뚱하게 대통령 부인한테 또 화살을 돌리는 발언도 거의 끼어 있는데요. 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당시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 이 대출 심사 승인 문제는 없었는지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예. 어제 그 현장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 새로 드러난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핵심은 사업자 대출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네. 양 후보자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생긴 대부업체 빚
6억 3천만 원과 다른 채무를 갚는데 5억가량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업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규정 위반이죠. 그런데 새마을금고 측은 양 후보자의 딸로부터 사업 물품을 구입하는데 5억 원을 썼다고 그런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실한 대출 관리의 증빙 서류 허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새마을중앙회가 이제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를 이제 가서 조사를 한 건데요. 5명이 내려가서 이른 아침부터 10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 결과가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엄청난 게 있는데 아직 발표할 때가 아니어서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이런 조사는 결국 자기 안으로 자기 식구 감싸게 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밖에 있는 제3의 어떤 금융감독기관이 가서 조사를 해야지 자체 감사로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드러난 건 이제 양문석 후보의 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 판매업 사업 등록증과 함께 5억 원의 물품 구입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대목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앞서 대출받은 11억 원,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11억 원을 인천에 있는 대부업체, 그곳에서 빌린 6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갚고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빌린 돈이 글쎄 5억이나 된답니다. 사채를 5억을 쓴 셈인데요. 그 돈을 갚는데 모두 썼다. 그러니까 양문석 본인의 입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11억을 빚 갚는 데 다 썼지 딸의 사업에는 쓰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는 매우 큰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전 변호사님. 이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자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사업을 한다 그래서 대출을 해줬으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빌려준 돈이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달 뒤에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물품 거래 내역서를 지금 제출을 한 거예요. 양문석 후보 딸 같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을 한다고 사업자 등록 자료를 제출을 했으니까는 3개월 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의류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거 물품 구입에 사용했다는 증빙 서류를 해가지고 이제 새마을금고에 냈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양문석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6억은 대부업체 변제받는데 5억은 그다음에 지인들로부터 그 빌린 돈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 딸은 저 대출을 받고 얼마 있다가 어학연수를 갔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그 잔고에도 얼마 있지 않았다는 게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치고는 그 잔고에 얼마 있지 않았다는 게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그 매월 상환해야 되는 이자료도 엄마가 대신 내줬다는 부분이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럼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새마을금고에 냈다는 그 물품 구입 내역서 같은 거는 네. 허위로 제출한 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만약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하면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세금 계산서 있죠, 영수증 있죠, 이만큼 구입했어요, 이런 것까지 냈다면은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도 되는 겁니다. 예. 이때 냈던 것도 또 한 번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는 네. 앞에 사업자 등록증 거짓말했고 또 한 번 거짓말한 게 되니까는 새마을금고를 2번 속인 게 되는 거죠. 네. 사업자 등록증 이게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품 구입 영수증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양문석 후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낙점이 된 사람이 그 돈을 빚 갚는 데 썼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 빚 갚는 데 썼다는 5억 이 말을 양문석 후보는 그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뭐 착각을 했다든지 모르고 한 말이라든지 또는 그때 상황을 모면하려고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습니다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는 다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했는데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일축을 한 셈입니다. 오늘로 8일 이제 남아 있는데 선거를 끝까지 뛰겠다라는 의사를 못 박은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2017도 8.4 사고 판례에 따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가든 간에 그건 범죄고 사기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내일 그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기대출을 하더라도, 편법대출을 하더라도 피해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할 때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대출하면서 허위 서류를 낸 점. 또 다른 사기 행위는 대출 유지를 위해서 대출받은 그 자금으로 5억 원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김아림 기자, 지금 신지호 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이제 그런 서류들을 냈다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류들 말이죠. 그게 지금 대구 새마을금고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걸 좀 보면 좋겠어요, 직접. 네, 그래서 어제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과 신지호 그 2조 심판 특위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당에서 한 8명 정도가 네. 강남에 있는 새마을 중앙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이제 대구 현장 조사 중이니까 네. 실시간으로 뭐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좀 자료를 확인을 해달라 네. 요청을 했는데요. 비공개 면담을 한 50분 정도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사실 바로 확인이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던가 여러 서류 요청에도 개인정보 등의 이유를 들면서 좀 방어적인 분위기였던 걸로 좀 전해집니다. 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이제 행안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이 그 조은희 의원 자격으로 따로 자료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저희들은 이런저런 업무를 볼 때 상대편이 가령 저에게 신분증을 좀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주민등록증 꺼내가지고 이제 하얀 종이 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제 휴대폰으로 그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면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쪽 편이 이제 잘 받았습니다. 가령 제가 어떤 뭐 그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새로 이제 저쪽에서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보내주면 그 절차가 정말 몇십 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 그 담당자는 아마 다 서류를 자기 책상 위에 보고 있을 겁니다. 그거 휴대폰으로 찍어서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보내면은 중앙회는 그걸 가지고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국민의힘 쪽에서 와서 이제 그걸 좀 봅시다 하면 그걸 촬영은 안 됩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실 수는 있습니다. 보시죠.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이제 개인 신상 정보다 또 이래서 아직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어디 뭐 구린 데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양문석 후보의 이러한 상황 결국은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아있는 이번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점 아니겠습니까? 김 대변인. 네. 그 판세에 앞서 얘기했던 주제를 잠깐만 짧게 좀 얘기하면요. 네. 이게 지금 2022년 당시에요. 여기 금융당국에서 불법 대출로 적발했던 수많은 사례와 지금 유사한 건이에요. 사실 예. 이 건이. 네. 그래서 당시에 지금 LTV나 DSR 같은 거의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네. 사업 대출을 받아서 주택에 넣었던 지금 이런 불법 대출 건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됐었다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아까 그걸 이제 작업 대출이라고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증빙을 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증빙을 냈으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자녀가 일반 사업자일지 뭐 간이가세자일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건 매입 계산서거든요. 내가 네. 뭔가를 샀다. 네. 그럼 이 매출 계산서를 끊어준 쪽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걸 그냥 혼자서 뭐 타이핑 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를 팔았던 기업도 적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세금 계산서, 매입 매출 계산서가 2개가 조작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확인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사문서, 공문서 위조 제가 성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세금 탈루에 대한 부분들도 세금에 대한 부분, 세법에 네. 관한 부분들도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법 이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 안상갑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유리한 판세 지역이거든요. 네.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네. 8일만 버티면 양문석이 어떠한 행위를 했던 간에 이 지역 주민들은 양문석을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단지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버텨서 한 석 더 받자라는 지금 신보인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상갑
주민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로 인해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난 이 당을 찍겠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국회로 입성해서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쉽게 후보 사퇴를 하면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안산갑 주민들만이 네. 당장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간 8일 남았는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더 빠른 어떠한 결과물들을 좀 꺼내서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양문석 후보의 이 이른바 편법 혹은 뭐 불법 이 대출 그 혐의의 결말은 안산갑 그 지역구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안산갑 유권자들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네.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판세를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소위 말하는 캐스팅 보트는 네. 사실 중수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도청, 수도권, 청년청인데 네. 사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5% 이내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이 문제를 이용을 해서 한 2.6%만 또 표를 더 갖고 온다면 수도권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 양문석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후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이 지금 다른 방송 같은 데 나갔을 때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 지금 자본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든지 네.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지금 뭐 적반하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본인의 잘못을 이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일종의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소위 말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이야기해서 이런 자기를 지금 그러니까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이 소위 말 척결하겠다는 식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음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우리 안산갑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8일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이 무책임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판세를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심판에 대한 이 분노한 민심을 아마 양문석 정도는 아마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뭉개고 가는 것이거든요. 네. 과연 그럴 것인지는 저는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는 양문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문제다.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대응을 보면 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당의 공세 대상이 된 편법 대출 의혹. 그것을 바라보는 민주당 지도부 아마 복잡할 겁니다. 전체 당 차원으로 확산이 될까 봐 선을 긋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같은 듯 엇갈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본인도 대출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 하는 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당은 어떤 사안이든 결국 국민 눈높이라는 이 객관적 잣대를 맞춰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국민 눈높이에는 어긋나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는 만약에 또 해당 선거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로서는. 특히 지난 주말부터 야당 후보들 흠집내기가 아주 너무 지나치게 심하고 여당 지도부들의 발언 내용이 보면은 일부러 싸움을 거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추현 의장님, 김부겸 위원장은 사실은 민주당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위원장은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역공세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까?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저도 속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아마 김부겸 위원장님은 본인이 하고 계신 생각과 갖고 계신 권한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저는 왜냐하면 김부겸 위원장님은 사실 양문석 후보의 그 이전 논란,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논란이 나왔을 때부터 그때도
당에 부담이 되니 본인이 결단하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불량품 뭐 네, 그런 이렇게 물론, 네. 얘기했던 그 대목이군요. 그때도 이미 김부겸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국민 눈높이와 너무 맞지 않다. 당에게 부담이라는 의사를 후보에게 전달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갖고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그 정도의 그 의견을 갖고 정도의 계신 하지만 권한을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전체 판세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뭐 다른 의견들, 다수의 의견들 때문에 선대위원장의 자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의견보다는 또 다수의 의견을 또 대신 얘기를 하신 예.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글쎄요, 저는 또 다른 당에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우리 당 후보에 대해서만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각종 의혹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안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면서 다른 국민의힘 후보의 뭐 의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겠냐,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우리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문석 후보의 지역구가 민주당이 매우 유리한 지역이긴 하나 저는 다른 선거 경기도의 그 접전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영향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일 이후로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확산되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됐기 때문에 당이 다른 결정을 하기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양문석 후보의 논란이 민주당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네. 성 의장께서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마치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먼저 자기 자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떳떳해야 상대당을 비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전략을 민주당은 지금 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말은 양문석 후보 쪽이 어쨌든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제 성 의장 생각은 좀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자 이것을 이제 이해찬 위원장은 역공을 했어요. 흠집내지 마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위원장은 이 사안을 지금 축소하고 있고 김부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는 인정하다. 뭔가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은 네. 두 분 다 안고 간다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안산갑이라는 지역이 야당의 강세 지역인데 여기를 포기해버리면 장성민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지역구를 포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 지역이 경기도인데 경기도의 지역구가 60개인데 사실상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권 일부를 내놓고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열세 지역이거든요. 네. 그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서울하고 경기도는 그 지역 문화가 차이가 있는 게 그 지역 내 조직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가 조직력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되게 그 지역 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부터 이런 조직 장악력이 그림력이 센 데가 바로 지금의 민주당이고 지금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그게 이어오고 있고 네.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의힘이 열세란 말이에요. 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금 계속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있을 텐데 안산갑을 놓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여파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안고 가야 되는데 안고 간다고 하면은 그래 이거 불법이야 우리가 미안해 죄송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문제가 아니야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을 수 있어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을 수 있어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안을 축소해서 안고 가는 게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판단이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전전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출연진 누구보다도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김민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은 공천 취소는 없다.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공천 취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안산갑을 결코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안산갑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는 더 많은 의석들이 포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금 주요 당직자들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말은 아까도 같습니다만 봉대 침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작게 만들려고 하는 네. 거죠. 작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제발 8일만 속아줘라.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에 지난번에 이영선 후보 갭투기로 사퇴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당에는 부동산 투기 등의 후보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후보들을 결코 국회의원 후보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이후에 터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때와 지금은 다른 잣대를 대느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전에도 이 방송에서 똑같이 물었어요. 갭 투기는 후보의 자격이 없고 불법 대출은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또 역으로 이렇게 되묻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봉대 침소 이 말은요, 침소봉대가 원래 사자성어죠. 그 말을 이제 앞뒤로 두 글자씩을 바꿔서 야구방망이만한 사안을 요만한 바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다. 봉대 침소 이제 그렇게 지금 즉석에서 말을 지어내 주신 것 같아요.